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검찰이 김만배 씨에게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하면 유동규 씨에 이어서 김만배 씨도 구속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김만배 씨마저 구속된다면 화천대유의 성남 쪽과 화천대유 쪽 대장동 비리를 둘러싼 양쪽 모두 다 주요 관계자가 구속이 되는 형국입니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김만배가 녹취에서 말했다는 그분 과연 누굴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가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750억 뇌물, 1,100억 배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건 혐의입니다. 김만배 씨에게 뇌물과 배임, 750억과 1,100억. 천화동인 1호는 내게 아니지 않는 거 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김만배 씨. 구속되면 과연 그분이 누구일지 밝힐까요?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대장동 비리와 의혹과 관련돼서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미국에 있는 남욱 씨가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김만배가 말했던 그분, 유동규한테는 평소 김만배 씨가 안 쓰는 표현이다. 그럼 김만배가 말했던 그분이 유동규가 아니라면 누굴까요? 갑자기 남욱 씨가 입을 열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곧 귀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남욱의 귀국으로 수사에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만배의 그분,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감 받겠다. 이재명 지사로서 국감 받겠다. 나중 대장동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나름의 승부수 카드를 띄웠습니다. 송 대표가 얘기했던 지사직 사퇴는 미루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국감에서 칼을 갈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경제입니다. 비틀거리는 한국 증시 환율 1,200원대 찍었다. 원달러 환율 15개월 만에 최고. 코스피 1.35% 하락. 주식보다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법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정혁진 대표 변호사,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캠프의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의 법사위 의원, 그리고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과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유동규에 이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하면 바로 구속인데 남욱 변호사, 미국에 있는 남욱 변호사도 입을 열었습니다. 뭔가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남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곧 귀국하겠다라고 밝힌 남욱 씨가 입을 열었는데 유동규는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유동규가 아니라면 그분은 누굴까? 이게 검찰 수사도 그렇고 국민들의 궁금증도 그렇고 최대의 관심사가 돼버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장동 사건의 키맨 남욱 변호사 미국에 있는데 2019년부터 김만배에게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유동규에게 있다는 말을 들었다. 유동규가 사업의 승인권자라 알고 있다.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 씨가 실소유하고 있다라고 김만배 씨는 얘기했지만 남욱 변호사는 그거 김만배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게다가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 스스로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커진 가운데 남욱 변호사는 그분에 대해 김만배가 이야기한 게 맞을 것이다.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그분이라고 지칭한 기억은 없다. 저희끼리는 형 동생이었다. 김만배가 가장 큰 형이었다. 유동규도 동생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50억 클럽 얘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김만배의 7명에게 50억씩 350억을 주기로 했다고 들었다. 큰일 나겠다 싶었다. 녹취록 50억 클럽 얘기가 맞다는 겁니다.
대부분 기사나 국회에서 나온 이름들 곧 귀국해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이거 수사 국면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기자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김만배 씨는 아니라고 하지만 정영학 회계사도 유원홀딩스의 그 정 씨도 그리고 미국에 있는 남 씨도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김만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것처럼 김만배 얘기한 걸 본인도 들었다. 누군지 뭐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남욱 변호사가 어제 언론과 인터뷰한 그 타이밍은 굉장히 절묘하죠.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화천동유의 천화동인 그리고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 씨가 검찰에 조사를 받고 바로 이제 영장이 청구되고 내일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따라서 내일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 그 바로 전에 남욱 변호사가 지금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유동규 씨 구속도 마찬가지지만 검찰 수사 핵심 증거가 바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 나왔던 김만배 씨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는 정영학 회계사를 믿지 않았다. 따라서 한 번도 진실되게 대화를 하지 않았다. 녹취하는 걸 알고 일부러 거짓말했다. 이렇게 이제 김만배 씨는 주장해 왔던 거죠. 그래서 그걸로 지금 아마 내일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그게 이제 그 녹취록의 진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텐데 남욱 변호사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 녹취록에 대한 신빙성을 부여하는 발언들을 한 겁니다. 녹취록 때도 나도 들었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녹취록대로 나도 역시 천화동인 1호에 대한 유동규가 소유권을 요구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400억에서 700억까지 액수는 달라졌지만 돈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350억 원을 7명에게 로비를 했다. 50억 원씩. 그런 얘기도 본인이 들었다. 그래서 큰일 나겠다 생각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해왔던 거죠. 남욱의 이야기대로라면 저 녹취록은 사실일 가능성이 큰데 제일 중요한 거 그분은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를 그분이라고 지칭한 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도 같이 했죠.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보다 5살 위입니다. 그래서 둘이 형 동생 이렇게 사이를 지냈기 때문에 자신의 동생에게 그분이라고 할 사람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라고 다시 질문을 했지만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남욱 변호사도 분명하게 답을 하진 못했습니다. 예. 다만 유동규 씨가 이 사업을 설계했다.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정영학 회계사에 녹취록을 두고 정영학 씨와 남욱 씨가 같은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고 또 한편 구속된 유동규 씨 그리고 예. 또 구속 위기에 놓여 있는 김만배 씨가 또 같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과연 녹취록이 진실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사건의 핵심이 될 거고 결국은 검찰이 이 녹취록만이 아니라 녹취록 이외에 어떤 증거를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녹취록의 진위가 녹취록이 결국 신빙성이 있느냐가 결정된다면 만약 녹취록 신빙성이 있다 그러면 이 사건은 굉장한 엄청난 금액의 로비 특혜 의혹으로 이제 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되겠죠. 미국에 있는 남욱 변호사가 녹취록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 핵심이 그분인데 이재명 기자랑 제가 사석에서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이재명 기자가 저한테 제 동생이니까 그분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재현님. 네. 예컨대 이재명 기자는 저에 대해서 그 친구 내지는 네. 그 양반 이런 표현까지는 쓸 수 있어도 그분 네. 그러면 전주혜 의원이 판사 출신의 법사위 멤버인데 전주혜 의원이 생각하는 그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그분이 아닐까. 저는. 시청자 생각 다 달라요. 왜 그러세요?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제 지금 말밖에 지금 안 나온 상황이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라 이제 이렇게 또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 이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사실은 좀 이게 가장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그 막대한 수익의 절반을 가져갔다는 그분은 네. 유동규가 아닐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든 유동규 씨의 말이 또 그분이라는 그 지칭 자체가 이게 예사스러운 이제 지칭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유동규 씨 이외의 굉장히 좀 높은 분 아니면 결정권자 뭐 이런 분을 좀 가질 뭐 이런 의심을 지어내기에는 충분한 좀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그 녹취록의 진위성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분이라는 그것이 또 김만배 씨가 이제 영장 실시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제대로 밝혀가는 게 좀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좀 제대로 수사하고 있구나 좀 이러한 좀 그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김만배 씨에 대해서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보고 있는 김만배의 혐의는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검찰이 유동규에 이어서 김만배 씨도 구속영장. 영장에 나와 있는 혐의는 이렇습니다. 750억 원 뇌물공유, 뇌물, 1,100억 손해, 배임, 55억 횡령. 정익진 변호사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사실은 왜 구속이 안 됐나 저는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유동규 본부장 구속됐는데 그 범죄 사실 중에 명백하게 5억이라고 하는 큰 돈,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뭐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그 큰 돈이 오고 갔는데, 그런데 그 돈을 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배임과도 관련된 그런 분인데 왜 검찰이 구속을 하고 있지 않나, 그게 의심스러웠는데, 뭐 오비락일 수 있을진 몰라도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하시니까 검찰에서 그 명을 잘 받들었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사실은 구속됐다라고 한 것보다도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뇌물이 750억이에요. 그중에 50억은 곽상도 의원 관련된 거니까 그것도 사실 큰 문제가 될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700억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동규 씨나 김만배 씨나 다 부인을 했어요. 7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700억을 제가 알고 있는 한 뇌물 700억 받은 사람 제 기억에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그 전 대통령 뇌물 받은 게 뭐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700억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700억 농담이지, 그다음에 그냥 한번 하는 이야기지라고 둘 다 이야기를 했어요. 예.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그런데 이것을 검찰에서 명백하게 700억을 인정을 했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700억 중에 저는 처음에 755억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유동규한테 준 게 5억이 또 따로 있었으니까. 그런데 검찰 설명은 뭐냐면은 700억을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 5억은 먼저 주고 남은 게 잔금이 695억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700억에 대한 신빙성이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검찰에서는 뇌물죄가 700억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 700억 뇌물죄라고 하면은 유동규 씨나 뭐 김만배 씨나 나이가 50대 중반 후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거의 늙어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남 도계공의 1,100억 손해예요. 이 1,100억 손해인데 이게 배임이거든요. 예. 저는 처음에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배임죄로 걸렸다 해가지고 당연히 배임이지. 어떻게 배임이라고 생각했냐면,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를 실질적으로 100%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천대유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은 그게 배임이 된다. 그런데 뭐 그거 가지고 뭐 수백억 인출하기도 하고 뭐 누구 주기도 하고 이것도 배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찰에서 내보낸 걸 보니까 그게 아니고 성남 도계공에 있어서 유동규하고 같이 공범이었다. 이게 공동정범인지 교사범인지 방조범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만배 씨가 성남 도계공의 그 손해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봤고, 그다음에 또 그때 이제 수천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요번에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1,100억이라고 하는 그 엄청나게 큰 돈이 예. 손해가 있었다. 그다음에 뭐 473억 중에 50억 횡령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제 느낌으로는 55억보다는 횡령 금액은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에 그 범죄 사실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 핵심은 재차 강조하지만 그분입니다. 그분. 김만배 씨가 녹취록에서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정 회계사도 남욱 변호사도 모두 그 말을 김만배 씨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는 이 그분과 관련된 말을 여러 번 바꾸고 있습니다. 녹취록엔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 변호인단은 지난 9일 그런 말 한 적 없다 허위사실. 갑자기 어제
구사업자 갈등 막으려는 차원에서 말을 한 것이다. 자, 벌써 이게 달라요. 변호인단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다가 어제 김만배 씨는 했다는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죠, 그럼? 장시간 조사로 피곤한 상황에서 질문 제대로 못 듣고 착각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변호인단은 또 말을 바꿉니다. 김만배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분과 관련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천화동인에서 대연 473억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초기 운영비나 또 운영하는 과정에 빌려온 돈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계좌를 통해서 다 밝혀졌고. 합법적인 지출이라면 예. 회사 운영 경비로 지출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회사 운영 경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회사 운영 경비 영수증으로 이게 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했는데 불법적으로 사용된 거는 없습니다. 1,400억 정도의 배당이 받으신 걸로 나오는데요. 네. 혹시 기분이 어떠신지 여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니 뭐 한 네. 번도 돈을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써보거나 예. 그런 적 없어요. 천화동 1호 절반은 뭐 그분 것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분이 누구예요? 천화동이 이루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그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요? 그런 맥락은 그냥 그 이쪽에 제 쪽으로는 어떤 더 이상의 어떤 구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저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김만배 씨는 저런 말 한 적 있다라고 실토를 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국민의힘의 이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전주혜 의원에게 그분이 누구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똑같이 이재명 캠프의 전용기 의원에게 궁금해요.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 그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될 것은 우리 그 민주당은 대선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재명 캠프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캠프 해산했죠. 예, 캠프 해산했기 때문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용기 의원은 예. 그분 누구라고 보세요? 사실 그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마치 답정너식으로 답을 정해놓고 누군가를 연상시키듯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험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말을 굉장히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하고 김만배 씨의 구속이 이만큼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하다.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서 지금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그분이 누구자 연상되는지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사실적으로 인터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국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또 다른 의혹을 하나 증폭시킨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차라리 밝혀라, 남욱 예. 변호사에게. 맞습니다. 확실히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수사와 관련돼서도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다시피 어저께 검경 한라인이 설치가 됐다는 것이잖아요. 네. 누구보다 대장동 이슈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민주당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고 전 국민적인 반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루빨리 수사가 종결되어서 진짜 그 화천대유 실소유주가 누구신지 누가 돈을 받았고 누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밝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용기 의원도 그분이 궁금하다. 빨리 밝혀라라는 입장이에요. 이재명 후보는 아니다라는 거죠.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러 조간신문에서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일단은 의혹인데 김만배 씨가 이재명 후보와 친분을 과시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거 동아일보 보도 내용인데 이재명 기자 이거 어떤 내용이죠? 지난해 가을에 김만배 씨가 여러 지인들과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한 명에게 지금 동아일보 기자가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그 한 명의 전언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내가 이재명 지사하고 굉장히 친하다. 민주당 소속 인사들도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라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죠. 똥파리도 속꼬리에 붙어 있으면 천리 간다. 속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나한테 잘 보이면 굉장한 이득을 떡고무라 해야 될까요?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똥파리도 속꼬리에 붙어 있으면 천리 간다. 뭐 속담이니까요.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똑똑하다. 왜냐하면 남의 편까지 다 이제 돈을 찔러줘서 다 자기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 절대 혼자 먹지 말고 나눠줘야 뒤탈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아니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진짜 한 게 사실인지 왜냐하면 지인 A 씨가 복귀한 그 발언의 워딩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거 뭐 어떤 의미인지
일단 이재명 기자 얘기 듣고 전재 의원님.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김진애 앵커도 계속 얘기하지만 과연 김만배 씨가 어쨌든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이 총 1,028억이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내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분 거다. 그럼 과연 그분이 누구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분을 밝혀내면 결국 그것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왜 특정인 몇 명에게 그 막대한 수익을 돌아가도록 설계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바로 그분이 어떻게 보면 이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이자 결국은 주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에 관심이 있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유동규 씨가 그분일 가능성이 낮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동생이라고 불렀던 사람한테 그분이라 할 리 없으니 결국 그 윗선 유동규 윗선 아니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의심하는 거죠. 사실 현재까지 아무런 증거가 없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런 얘기들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그것이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구심을 낳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재 의원님은 이 대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제기하는 의혹 중에 하나가 그 권순일 전 대법관의 예. 그 재판 거래 의혹 아닙니까? 예. 그때 권 대법관실을 찾아갔던 사람이 김만배 씨죠. 네. 그래서 김만배 씨가 결국은 재판 청탁을 했고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제 파기환송을 할 때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그 용궁을 갔다가 이제 살아왔던 것이죠. 토끼가 용궁 갔다 이제 살아와서 구세주이자 은인이죠.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시는 예.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고 나서 또 권순일 대법관이 대법관 그만두고 2달 만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서 또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가성이 있다고 저는 합리적 의심을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 바쁜 대법관실을 전원합의체 그 회부 결정 전후에 4번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럼 무슨 얘기를 했겠냐? 그럼 당연히 이건 재판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보는 것이 이게 합리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줘서 결국은 무죄 판결을 했고 사실 그 무죄 판결이 아니었으면 이재명 지사가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지사직을 박탈당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친한 사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재 의원님의 의견이었고 네. 똥파리도 속꼬리에 붙어 있으면 천리 간다. 김만배 씨가 이재명 지사와 친할 것이다라는 의견. 전용기 의원은 김만배, 이재명 후보 간의 친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속적으로 한 번밖에 만나지 않은 사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자신을 인터뷰하러 온 기자로서 한 번 만났고 그 이후로는 만난 적이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김만배 씨도 동의했던 것이라고 저는 봤었고요. 사실 그렇다면 왜 김만배 씨와 이재명 후보가 친했다면 왜 돈 받은 사람은 국민의힘인가, 국민의힘 인사들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권순일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김만배 씨와 이재명 후보와 권순일 대법관이 친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권순일 대법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박근혜 정부의 검찰총장이 화천대유에 들어가 있고요.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특검 또한 지금 화천대유와 연관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박수영 의원이었네요. 박수영 의원이 밝힌 그 50억 클럽 의혹들이 모두가 국민의힘 연관자인데 왜 이재명 지사가 연루가 돼 있고 김만배 씨와 이재명 후보가 친하면 왜 국민의힘에게 돈이 넘어갔겠느냐 이것이죠. 지금 저는 이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모든 사실관계를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 전국을 말도 안 되는 전국을 계속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논란을 증폭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우리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둔 지금 굉장히 이것은 우리나라의 비극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김진애 돌직구쇼 정말 역대급으로 치열합니다. 지금 뭐 여야를 대표해서 나오신 뭐 2분의 대표 선수들 간의 치열한 공방, 치열한 토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뜨겁습니다. 자, 그 가운데 흥미로운 대목 하나, 흥미로운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씬 1, 바로 이 장면인데 함께 보시죠. 정혁진 변호사님, 박수영 의원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김만배 화천대유로부터 473억 빌릴 당시에 난리도 아니었다. 5만 원짜리로 신권 5만 원짜리로 찾아가는 바람에 은행 주변의 지점들까지 5만 원에 씨가 말랐다더라.
뭔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큰 금액이 한꺼번에 움직여서 금융정보분석원이 경찰에 통보했지만 경찰은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만 원이 씨가 말랐다. 그럼 이거는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 그 남욱 변호사가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350억 원의 실탄, 김만배 씨가 얘기했다던 7명에게 50억씩 촥촥촥촥촥촥 은행에 씨가 말랐다. 박수영 의원의 이야기긴 한데 어디서 뭐 들은 걸까요? 아니면 뭐 본인의 추측일까요? 뭐 들었다는 이야기죠. 은행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5만 원권을 100장 뽑으면 얼마냐면요. 500만 원이에요. 당연하죠. 10,000장을 뽑으면 5억이고요. 예. 10만 장을 뽑으면 50억이거든요. 예. 근데 아무리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5만 원짜리를 10만 장 가지고 있을까? 한 군데선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CD기에서 뽑으면 100만 원 뽑을 수 있는 게 5만 원으로 뽑는다라고 하면 20장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한 몇백만 원 뽑으면 이제 5만 원짜리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래요? 기계에서? 저도 어제 그 남욱 변호사 그거 한 거 봤는데 350억 이야기를 하면서 50억 곱하기 7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50억이라고 하는 돈을 계좌이체로 하면 너무 눈에 띄고 예. 다른 방식으로 예컨대 뭐 곽상도 의원 그 피의자 됐지만 그렇게 하면은 세금으로 또 20몇 억 뛰어가고 제일 좋아하는 거 현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저쪽에서 김만배 씨가 이걸 어떻게든 뭐 쓰려고 하려고 했으면 50억, 100억 그 정도는 뽑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10만 장, 20만 장 뽑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은행 지점에서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다음 그걸 떠나서 전산상으로도 그 FIU에서 이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통보했는데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고 그다음 검찰에서는 늘 하는 이야기지만 핸드폰을 이렇게 던졌는데도 그걸 갖다 또 못 찾은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특검을 부르는 행동들을 해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혁진 변호사님 영화에서 네. 왜 우리 옛날에 영화에서 이거와 무관하게 딱 사과 박스 명절 때 사과 한 박스 샀습니다. 차에 실어드리죠 하고 딱 실었는데 열어보니까 사과야. 그래서 실망했는데 사과 한 줄을 걷어보니까 5만 원짜리 돈이 쫙 있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계좌를 이체해주면 걸리고 다른 방법으로 내면 또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을 자주 쓴다라는 거군요. 그런데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현금을 갖다가 그렇게 확보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보통 뇌물 주려고 할 때 저렇게 눈에 띄게 5만 원짜리를 뭐 10,000장, 10만 장 이렇게 뽑아가지를 않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방법을 통해서 친구한테 뭐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금을 갖다 쌓아놓은 그래서 심지어는 로또 당첨된 1등 당첨된 사람 찾아가가지고 로또 줘가지고 그 로또 1등한 거 합법적으로 금액이 되니까 뭐 그런 방법까지 쓴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김만배 씨나 그 화천대유 일당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간이 배 밖에 나왔던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어제 남욱 변호사 인터뷰도 봤더니 이러다가 큰일 나지 싶었다라고 했는데 그 불길한 예감이 현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물론 김만배 씨는 본인이 거액을 인출한 것 관련해서 초기 운영비로 썼고 한 번도 뇌물로 준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현금의 출처와 용도에 대해서 아직 검찰이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서 함부로 뇌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 자, 신중하게 돌다리 두들겨 보면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여기서 씬 2가 나옵니다. 두 번째 장면 유동규의 휴대전화. 흥미로워요. 요즘에 검찰 경찰 수사하는 거 보면 흥미로워요. 의문의 유동규 휴대전화 습득자. 이거 되게 웃긴데 보세요. 습득자가 A 씨의 이동 경로를 CCTV를 확인해서 검찰이 유동규의 휴대전화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막 어려운 수사 기법 한 거 아니에요. CCTV 보고 주워간 사람 따라간 거예요. 이걸 검찰이 안 한 게 웃긴 건데. 어쨌든 A 씨가 어제 경찰에 출두했는데 길에 휴대전화가 떨어 있어서 최신형이라 주웠고 유동규 씨는 전혀 알지 못한다. 해당 전화는 디지털 포렌식에 돌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기자, 왜 이 휴대전화 확보자가 의문의 습득자라고 보도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일단 거짓 해명을 한 게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 유동규 씨가 핸드폰을 압수해 오니까 밖에 던졌는데 불구하고 검찰 첫 번째 해명은 이런 거였죠.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창문이 열리지 않았다. 따라서 밖으로 던진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의 해명을 했다가 이제 결국은 경찰에서 수사해 보니까
밖으로 던진 게 맞고 또 누군가 가져갔고 그 가져간 사람을 따라가 보니까 이제 A 씨를 찾아낸 건데 처음에 어떤 의심을 했냐면 이것이 버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가져가도록 유도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유동규 씨와 A 씨가 서로 아는 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A 씨가 유동규가 핸드폰을 압수당하지 않기 위해서 맡겼거나 어쨌든 던진 것을 받아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던 거죠. 아, 입을 맞추고 손발을 맞춘 거다. 그런 식이죠. 그렇게 해서 쉽게 해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A 씨가 동원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경찰의 얘기는 A 씨는 전혀 유동규 씨를 알지 못하고 따라서 그냥 그야말로 화단에 떨어져 있길래 봤더니 새 아이폰이라 탐이 나서 가져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아직까지 정말 이 A 씨가 유동규 씨가 전혀 무관한 사람인지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추가 조사를 하겠다, 추가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씬 2도 참 황당하고 씬 1도 황당했습니다. 자, 이 장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지기를 기대하고요. 이 문제는 두 번째 이슈로 이어집니다. 청와대가 대장동 수사와 관련돼서 입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을 열었는데 뭐라고 밝혔을지 두 번째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면담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인데 일단 대통령이 대장동은 철저히 수사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장동 사건에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자체가 문제없다라고 초기에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었지만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인 분노가 있다. 이거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밝힌 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만에 이재명 후보의 경선 당선을 축하했다가 수사 지시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당선을 축하했던 경선 선출이죠. 후보 선출을 축하했던 문재인 대통령. 이틀 만에 수사 지시. 왜? 이 경선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청와대도 이거 실체가 드러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는 위기의식이 있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 측은 신속한 수사로 책임질 사람 가려내고 전진하자는 취지다라고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조선일보와 기자 인터뷰에서 제보들이 청와대 민정에도 들어갔다.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냐. 여권에서는 대장동 사건 길게 끌면 불리하다. 직접 교통정리 나선 것이다.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의 해석도 다르고 민주당 관계자 여권의 인사들 사이에서도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그러면 야당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문 대통령의 발언은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몸통을 비호하는 길에 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최대 금액의 개발 비리 특혜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그런 사안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사람과 대통령이 별도로 만난다는 것은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고. 아니 이 대목은 좀 의아한데 전주혜 의원님, 네.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수사를 지시했는데 야당의 원내대표는 이건 특검을 거부하는 거고 몸통을 비호하는 거다라고 지금 반박을 했거든요. 네. 자, 이거 왜 그런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검찰과 경찰이 빨리 진실을 규명하라는 거는 결국은 특검은 아니다 지금 그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아, 대통령의 이 말은 결국 특검은 네. 아니다라는 말이다. 예.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뭐 이재명 지사와의 회동 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가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공수처 국감 중이었는데 그 김기현 원내대표님이 이제 급하게 기자회견을 하신다 그래서 저도 국감 하다가 중간에 기자회견장을 갔거든요. 그 정도로 국민의힘은 그 대통령의 메시지를 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특검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냐? 검찰과 경찰의 이제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거죠. 방금 나왔습니다만 유동규 씨 휴대폰을 아예 창밖으로 던진 사실이 없다고 검찰이 그렇게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 예. 그게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났잖아요. 그렇죠. 또 그 몸통을 밝히기 위해서는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는 게 수사 ABC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사는 가장 문제되는 곳을 압수수색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계좌 추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야 되는데 지금까지 검찰이나 경찰이 보여주는 것은 보여주기적, 그러니까 수사를 이제 하는 신용을 내는 것이지 이게 제대로 된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검찰이나 경찰이 실체 진실에 대한 이 몸통을 밝히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사실 이제 그게 가장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계속 이것은 특검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어제 검경이 그냥 알아서 잘 협력해가지고 수사를 해라. 이것은 결국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오히려 이제 보호해주겠다, 보호막을 칠 수 있는 이러한 단서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제 김만배 씨의 그 영장 청구도 그래요. 왜냐하면 14시간 만에 김만배 씨 조사하고 그냥 돌려보냈다 그래서 정말 검찰은 정말 수사하지가 없구나 저는 그렇게 실망을 했는데 대통령의 한마디가 나오니까 바로 영장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범죄 사실을 보면 그 재판 거래 의혹 이제 이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게 권순일 대법관에게 간 돈이 1억 5천만 원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시간 동안 하나도 수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와 진짜 이발소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해서 수사 안 한 거다? 수사를 안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영장 청구 사실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몸통이 누구고 설계를 누가 했고 그리고 거기로 그걸로 인해서 나온 수익을 또 어떻게 배분됐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재판 거래 의혹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저 이게 빠진 걸 보면은 무슨 의심까지 드냐면 이게 결국은 그냥 이 실체적 진실이라는 거는 결국은 대통령이 원하는 실체적 진실만 오히려 검경이 수사를 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곽상도 의원의 지금 50억이 오히려 뇌물로 지금 포함이 돼 있다는 거는 이게 결국은 검경이 계속 국민의힘 게이트로 오히려 몰고 가려는 오히려 이 수사를 오히려 기화로 해서 오히려 국민의힘 관계자의 의혹을 밝히고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이 몸통 비리 의혹은 오히려 밝히지 않으면서 이렇게 적절히 수사를 하면서 오히려 이 기회를 오히려 이제 그렇게 좀 수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정말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이것은 언제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오늘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성남시청 압수수색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경기도청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순일 대법관의 사무실, 뭐 자택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다. 전주혜 의원님의 의견. 문 지금까지의 태도로는 그렇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다. 네. 강한 비판.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전용기 의원은 어떻습니까?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저렇게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면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이 오히려 불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검을 구성하는 데만 6개월 이상 걸린다고 주장하는 게 저희 민주당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특검을 하기 위해서 말은 좋죠.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검법을 만들어야 되고 특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합의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대선 지난 이후에 지금 대장동 수사를 하자는 것인데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빨리 결과가 나오는 것이 김기현 원내대표가 불편한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특검 주장하는 것 자체가 수사 의지를 더 막기 위한 그런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화천대유와 관련된 인사들을 보면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과 권순일 대법관 이분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그리고 박영수 특검까지 많은 사람들이 법조 게이트라고 부를 만큼 법조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수사를 해야만 이것이 수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다시 우리가 특검을 통해서 검사들, 법조인들만으로 이 수사를
낸다면 오히려 이것들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면담 얘기도 지금 논란인데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로부터 만남 요청이 있었냐? 청와대 핵심 관계자, 최근에 면담 요청이 왔다. 어떻게 할지 협의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야당에서는 대선 개입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철저 수사하라 해놓고 의혹 핵심 이재명 만나는 건 모순이다. 홍준표 후보, 특정 당 후보와의 회동은 대선 개입이다. 대장동 비리 공모에 은폐한다는 의혹 받을 수도 있다. 원희룡 후보, 잘못된 만남으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뿐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기자, 지금 국회 청와대 반장을 여기만 썼는데 지금 야권 대권 주자들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 소식에 대해서 이건 대선 개입이다라고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대통령이 여당 후보를 만나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보더라도 박근혜 후보가 대선 후보 선출되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을 13일 만에 만났다 그러고 또 노무현 후보도 후보 선출된 이후에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을 한 이틀 만에 만났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당 후보들이 선출되면 대통령과 회동할 수 있지요. 그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지금 이거죠. 이재명 후보가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힌 날 문재인 대통령은 똑같은 그 같은 날에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라고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글쎄요, 이 수사의 초점이 물론 어디로 갈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유동규 씨가 지금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가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입니다. 그런데 유동규 씨가 배임을 받는 이유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성남시로 돌아가야 할 1,100억 원을 설계를 잘못해서 오히려 민간업자에 갔다는 거죠. 다시 1,100억 원을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는 거를 민간업자한테 준 겁니다. 지금 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성남시 최대 치적이라고 얘기했던 사업이고 그걸 과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몰랐다면 사실 무능한 거죠. 아까 밑에 직원이 1,100억이나 되는 돈을 성남시로 돌아올 돈을 민간업자에 돌려버렸는데 그걸 몰랐다면 당연히 그건 무능한 거고 알았다면 배임의 공범이 되는 거죠. 그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수사를 정말 신속하고 철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는 몰랐다는 걸 확인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 그런 상황에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주문한 뒤에 이재명 후보와 면담을 하겠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모순되는 두 갈래길인 건 분명한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 야당의 비판이 지금 집중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진 뒤에 보는 게 거의 공정성 시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국감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앉혀두고 국감에서 이 의혹을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많은 분들이 제가 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는지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강하겠습니다.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또 행정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야당은 벼르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나름의 정면 승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자료를 줘야 저희가 분석해가지고 가서 날카롭게 질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가서 현란한 이제 말기술로 어떻게 국감장에서 버텨보겠다 이런 생각이 같은데 그렇게 해서 또 혼납니다 국민들한테. 이재명 후보가 답해야 될 것이 산더미 같습니다. 자, 국감 한판 승부가 예고됐고 상당히 지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론조사 한 대목도 준비가 돼 있는데 여론조사에 참여한 국민들은 이 대장동 개발 논란은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할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크다가 56.5%,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가 34.2%의 비율이 나왔고 아시아경제가 의뢰하고 윈지 코리아 컨설팅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변호 법조인 생활 오래 하셨죠? 몇 년 하셨죠? 한 2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20년 법조인 생활 하셨는데 형사사건도 하셨습니까? 많이는 안 하고요. 그냥 형사민사 다 하셨습니까? 네네. 예. 56.5%가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크다라고 얘기했고 앞서서 야당의 전주의 판사 출신 의원은 성남시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안 한 것은 이건 검찰이 의지가 없는 거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혁진 변호사의 생각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럼 다시 그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 사람을 그분이라고 표현을 할까? 첫 번째 제 선배들, 나이 많으신 분들 그런 사람들 보고 제가 뭐 그 사람 저 사람 할 수 없고 뭐 그분 이런 말 자연스럽게 나올 거죠. 두 번째는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어리더라도 저보다 윗사람인 경우에는 직급이 윗사람인 경우에는 뭐 제가 뭐 회사 다닐 때 뭐 임원들이거나 그 중에 빨리빨리 그 승진해가지고 저보다 직급 높은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 제가 변호사니까 돈 주는 사람, 의뢰인, 돈을 많이 주는 사람. 예. 그럼 뭐 30살, 40살 필요 없이 아니 저한테야 제가 울트라 을이니까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만배 씨한테 그분은 누구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동규 씨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유동규 씨 나이가 한 너댓 살 어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이는 상관이 없고 직급으로 따지면 유동규가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해도 그 성남시 경기도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성남시의 산하 기관의 본부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김만배 씨는 어떤 사람이야? 제가 봤더니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그 일개 그 지방자치단체 그 광역도 아니고 거기에 산하기관의 본부장 정도 되는 사람한테 기자들이 나이 어린 그 사람한테 기자들이 그분이라고 이야기할까? 제가 기자 생활 안 해봤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 세 번째로 그렇다라고 하면 유동규가 김만배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줬을까? 오히려 돈 뺏어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걸 다 봐도 그렇게 되면은 유동규가 그분일 것 같지는 저는 합리적으로 아닐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유동규 씨 위에 누가 있었느냐? 그 성남 도계공 사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장이라고 한 사람은 그때 있지도 않았고 있어봤자 뭐 거의 바지 사장이었다라고 하니까 그 두 사람을 갖다가 제끼면 그 위에 성남시장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확실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확실하게 밝혀지려면은 그 전주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도 그렇고 자료를 갖다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의로 그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하다못해 뭐 그 압수수색하는 모양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더 의혹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고 국민의힘이 오늘 9시에 성남시에 네. 항의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검찰의 향후 수사 단계를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주제는 윤석열, 홍준표 깐부 찾기고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당의 경선 불복 논란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송영길 당대표가 오전 중에 열릴 민주당 최고위에서 정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건 정치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승복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와 당무위를 전격적으로 개최합니다. 송영길 당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미 결론이 난 것을 다시 거론한다는 법률적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이의제기가 있어서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지금 이재명 후보가 11% 이상 이긴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승복해야 될 상황이다. 송영길 대표는 시종일관 이건 이재명 후보의 승리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최고위 당무위 다 열린다는 거고 오늘 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무효표 처리 여부. 오늘 오후 당무위 열어 무효표 처리에 관한 당규 유권 해석을 논의하고 여권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앞둔 만큼 딱히 당 지도부의 뜻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후보 측은 경선 결과 법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거 강수 카드를 꺼내드는 거죠. 이 문제를 지금 당 밖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죠. 캠프 관계자, 분노한 다른 분들이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 당 지도부 해석 나온 뒤 행보를 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뭐 원팀 이야기를 떠나서
이 법률 분쟁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가운데 서른 의원이 이재명 후보는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재차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서른 의원은 믿을 만한 사람 세 사람으로부터 같은 얘기를 들었다. 이재명 후보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서른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뭐 정가 부분도 있고 뭐 스캔들 부분도 있고 뭐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본선에 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는데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지라시라고 말하는데 저는 당자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소한 세 사람의 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공개할 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제보는 신뢰할 수 있는지 뭔가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서른 의원이 얘기하는 바가 심상치가 않은데, 자, 박정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박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른 의원이 믿을 만한 사람 세 사람을 만났다. 그 세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얘기를 들었고 이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서른 의원이 꺼낸 얘기가 사실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이재명 후보로 가면은 본선 진다는 얘기는 계속 해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구속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서른 의원의 근거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책임 있는 오선 의원으로서 저는 이렇게 말을 쉽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무언가의 제보를 받았으니까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반발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이렇게 그 반발을 할 수 있을지 일단은 작년에 만들어졌었다는 특별 당규도 조문이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지지자들의 분노도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제 상황을 쭉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라는 자리가 있는데 그거와 별도의 회의를 통해서 검경의 철저한 수사를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또 갑자기 국감을 수감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갑자기 김만배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어디선가 큰 그림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는구나. 이제는 수습과 봉합의 국면으로 빠르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른 의원이나 뭐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저는 오늘 당무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경선에 대한 후유증 내지는 경선 불복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고 가기보다는 추후 대장동 수사 결과를 보면서 다음의 수순을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좀 해봅니다. 예. 자, 전용기 의원 당무위 오후에 가십니까? 네, 저도 당무위 갑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당무위가 뭐고 오늘 당무위에서 뭐 어떻게 결론을 낸다는 거고. 자, 설명 좀 해주시죠. 보통 생각하시는 당 지도부라고 하면 뭐 최고위원회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뭐 현직 지사라든지 뭐 다른 뭐 각종 상임위원장들 이렇게 모인 곳이 또 당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의결기구가 전당대회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으는 구조로 하나씩 내려오는 것인데 그 전당대회와 최고위원회 중간에 있는 그것이 당무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어떤 얘기가 오갑니까? 그럼 당무위에서. 오늘 결국에는 그 경선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거기서 많은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결론이 나오면 그 이낙연 측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까지 이낙연 후보가 보여줬던 모습들은 굉장히 원칙을 중요시하고 하나하나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그런 스타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무위 결과가 나오고 나면 충분히 원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 측에 이제 서른 의원이 이재명 후보는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도 사실 서른 의원께서 굉장히 좀 많이 선거에 몰입을 해 있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서른 과몰입. 네. 그렇게까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요. 조금 몰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이 이유는 사실 그 국민의힘 경선만 봐도 서로가 그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되면 본선에 지실 것이다. 뭐 홍준표가 되면은 본선에 질 것이다 하는 것처럼 모든 선거에서 자신의 후보만이 강점을 최대한으로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당무위 결과가 나오고 나면 서른 의원님이나 뭐 이낙연 후보님도 모두가 인정하고 민주당의 그 사기 민주정부를 위한 그 원팀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은 변함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 문제 결론 낸다라는 건데
요 관건은 요 결론을 보고서 이낙연 후보 측이 움직이겠다라고 했는데 법원으로 이 문제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시사되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의 김남국 의원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서른 의원님께서 굉장히 과격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하시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공개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정보, 찌라시성 정보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이게 있다라고 하면서 막 있는 것처럼 맹세 피우면서 말도 안 하면서 이게 지금 도대체 몇 번째인지 좀 더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가운데 이낙연 캠프 측과 방송인 김어준 씨 사이에 설전도 있었습니다. 일단 김어준 씨가 이렇게 발언했기 때문인데요. 들어보시죠. 승복의 교과서였죠 그때. 박근혜 후보가 그때 당시 승복했던 문장이 대단했습니다. 이제부터 박근혜는 없고 이명박이다 모두가. 그 승복 과정은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정말로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만 따졌을 때하고 국민 일반을 따졌을 때하고 차이가 꽤 있었죠. 40% 차이니까. 통계를 무시하는 거죠. 일반 여론조사는 랜덤 샘플링이고 선거인단은 사실 자발적 참여거든요. 예. 구성이 달라요. 전날 전쟁 나도 이 정도로 급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공교롭 즉 김어준 씨는 3차 경선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셈입니다. 이낙연 후보 측이 발끈했습니다. 구체적 증거도 없이 음모론적 주장을 펴고 있다. 이낙연 후보 측 명예훼손하는 혐의다. 김어준 씨의 부정확하고도 특정 정파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박정화 대변인, 이 대목 갑자기 김어준 씨와 이낙연 후보 측이 뭔가 서로를 향해서 지금 뭐 설전을 벌이는 듯한 대목인데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무슨 상황입니까? 일단 지금 경선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불만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절묘하게 지금 50.29%, 그다음에 만약에 중도에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표를 무효표 처리하면 49.3%가 되는 결선의 과정에 가는데 지금 이게 절묘해. 아주 공교롭게 숫자가 표가 왜 또 49가 나와? 저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 3차 선거인단이 보여줬던 62대 28의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서른 의원의 발언도 그냥 넘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대장동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민주당에서 그리고 어제 상황 보면 청와대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일단은 김어준 씨는 지금 그 상황을 가지고 그래서 과거 2007년도 새누리당인가요? 그때 경선할 때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치열하게 부딪혔는데 최종적으로 이명박 후보가 이제 당의 후보로 결정이 되면서 수락연설을 하고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승복연설을 하는데 그 승복연설이 사실은 그날의 백미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털어버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당내 분열이나 아니면 상호 간의 공격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다 수용을 하겠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교과서적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여라 라고 이낙연 후보 측이 지금 압력을 가하는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가 반발하는 거거든요. 저는 글쎄 밤에 민주당 대표가 뭐 김어준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왜 김어준 씨가 저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참전을 하는지 저는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쫓아서 어떤 사람의 말을 쫓아서 지금 정치적 판단들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어떤 경선 결과는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압박이다라고 박정화 대변인이 해석을 했고 전재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이낙연 캠프에서 이제 이게 결국은 그러면은 뭐 가짜 뭐 이런 이제 역선택이나 아니면 동원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표시한 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가처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국감 마치고 나오면서 그 이낙연 캠프에 이제 계신 뭐 중진 의원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할 건지 말 건지. 뭐 본인이 아는 법조인들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뭐 이거는 하면은 승산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던데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늘 그 열리는 그 당무 이제 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이낙연 그 캠프 측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구속 가능성 아니면 뭐 결정적인 게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거는 굉장히 전제적인 그 가정적인 것입니다만 지금 이 대장동 수사가 제대로만 간다면 저는 이재명 지사가 조사를 받는 건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국민이 이재명 지사 한번 조사 안 하고 야 대장동 몸통이 유동규 씨였어 이걸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국민들의 이 불신에 기름을 붓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지 간에 이 수사의 그 칼끝은 이제 이재명 지사를 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수사에서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정말 민주당은 플랜 B를 준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필일 플랜 B가 됐을 때 이낙연 후보가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대승적인 견지를 보였을 때 오히려 본인이 플랜 B의 대선 후보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을 가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상황까지 가정한다면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좀 후위를 도모하는 그런 좀 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예, 자 이번엔 야권 대권 주자들 이야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깐부 찾기, 즉 내 편 찾기에 치열한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SNS에 4강에 살아남은 원희룡 후보의 그 대장동 의혹 1타 강의 영상을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감탄을 합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문제 핵심을 콕 집었느냐. 원 지사 참 쉽고 재치 있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다. 그런 능력이 부럽기까지 하더라. 라고 갑자기 칭찬을 합니다. 자,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경향신문 기자 만나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아니, 좀 도와달라는 의미 아니겠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좀 하자라는 의미라는 건데 윤석열 후보가 올렸다는 그 원희룡 후보의 1타 강의 한 대목 들어보시죠. 몰아주기 했던 게 첫 번째 의혹의 점이고요. 측근이냐, 이게 두 번째 점이에요. 의혹의 점. 재명아, 우리 다 걸고 한판 할까? 후보자가 걸고 한판 할까? 근데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또 묘한 얘기를 했어요. 청렴 서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다 장치를 걸어놓은 거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선견지명을 가지고 경기도에서만 받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건 새빨간 거지. 자, 원희룡 후보가 제주도에서 제주지사일 때 함께 이제 제주 부지사를 했던 분이 박정아 전 대변인인데 원희룡 후보의 요 1타 강의 내용이 인터넷에서 굉장히 큰 화제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 대목을 칭찬했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캠프 관계자가 좀 도와달라는 의미 아니겠냐. 이에 대한 원희룡 후보 측의 생각은 어떨까요? 깐부. 저는 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속마음은 어떨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깔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분의 이제 후보가 결정이 돼서 이제 본 경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깐부의 의미 그다음에 날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렇게 했을진 모르겠지만 이제 본 경선이 막 시작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저거는 무슨 강제적인 단일화 내지는 실질적인 단일화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글쎄 저는 원희룡 후보 측이 입장에서 볼 때 원희룡 후보도 그렇고 지금 초기 본경선이 시작된 막 지금 저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칭찬을 하면서 내 편을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썩 달갑지는 않게 다가갔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재명 기자, 홍준표 후보는 떨어진 안상수 후보와 만났고 윤석열 후보는 역시 떨어진 하태경 후보와 만났죠? 만났나요? 러브콜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냈습니까? 제가 뭐 만났다는 얘기 못 들어봤는데 러브콜을 보냈다. 연락만 한 건지 아니면 직접 만나는지 저건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역시 서로에게 좀 우군들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제 어쨌든 2차 컷오프를 통해서 4명으로 압축된 이후에 지금 떨어진 이제 안상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이 됐고 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의 킬러였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각을 세웠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하태경 후보를 영입하는 게 굉장한 어떤 우군일 수 있겠죠. 뭐 그런 점에서
그런 게 이제 일단 떨어진 후보를 놓고 이제 영입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최재형 후보를 두고 홍준표 후보, 윤석열 후보 양쪽에서 다 러브콜 보내고 있고 이런 이제 상황이 있는 거고 그것보다 흥미로운 게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결국 이제 후보들 간에 지금 4명의 후보 간에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느냐인데 그야말로 윤석열 후보가 아주 노골적으로 원희룡 후보에게 같이 러브콜 보냈죠. 같이 이제 좀 힘을 모아보자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낸 거고 그러면서 후보가 자신의 동영상이 아니라 상대의 동영상을 올리는 경우는 정말 처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이죠. 원희룡 후보의 동영상을 올렸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노골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반면에 또 홍준표 후보는 유승민 후보가 이제 계속 윤석열 후보의 어떤 무속 논란을 지적하니까 그걸 두고 이제 비판이 있자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거는 어떤 내부 총질이 아니라 검증의 차원이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또 옹호를 했죠. 그런 점에서 알게 모르게 윤석열, 원희룡 이런 원팀 같은 느낌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원팀 같은 느낌 이렇게 됐는데 오늘 이제 2차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 토론회를 보면 아마 지금 어떤 구도로 앞으로 3차 본 경선이 치러질지를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오늘 이제 2차 TV 토론인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알려주세요. 국민의힘이 이 경선이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딱 한 명으로 결정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11월입니까? 11월 5일이죠. 5일이에요. 예. 그럼 앞으로 많은 TV 토론이 있고 투표를 거쳐서 11월 5일로 이제 압축이 된다. 그렇죠. 오늘 토론 포함해서 9번의 토론회가 더 남았죠. 아, 맞네요. 예, 그러니까 6번의 토론회는 다 같이 4명이 하고 나머지 3번의 토론회는 1대1로 토론이 벌어져서 총 9번 토론회 진행 후에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통해서 11월 5일 날 선발되죠. 11월 9일인가요? 네. 네, 11월 5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네, 11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 의원님 9일로 알고 있어요? 예. 저는 5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좀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5일, 9일 또 헷갈리네. 5일인지 9일인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저희가 이제 선거 전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선거 전 뭐 120일 전에 이제 해야 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데드라인은 이제 11월 9일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 전에 선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한번 지금 확인 저희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심상정 후보자가 정의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심상정!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해체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투기 원조 국민의힘에게 권력을 주시겠습니까? 투기를 잡을 의지도 능력도 없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시 권력을 맡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파시즘 길목을 어슬렁거리는 극우 포퓰리즘이 민주당은 가짜 진보로 넘쳐납니다. 최선이 아닌 착을 강요하는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자, 앞서 이제 11월 5일이 국민의힘 최종 후보 경선 일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양자 토론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적임자인지 이재명 후보에게 무제한 양자 토론을 제안한다. 민주당과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사실은 양자 토론 제안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를 굳이 받아줄 의무는 또 없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보세요? 뭐 의무는 없지만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요?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요. 오히려 그 정책 선거를 강조하는 게 이재명 후보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의당과 정책 선거를 이야기한다 했을 때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충분히 뭐 필요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박정아 대변인. 심상정 이제 대선 후보의 이야기 중에 민주당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는데 사실 정의당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민주당에게 배신을 당했다라는 상처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계속 해왔었잖아요. 네. 그런 게 좀 반영이 된 대목인가요? 일단은 어제 상황이라 저는 관심 없다라고 딱 잘라 얘기한 듯해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 보면 사실은 연동형 비례제도 정의당을 위해서 사실은 뭐 고안되고 만들어졌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해서 그 험한 과정들을 거쳐갖고 했는데 결국에는 민주당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이후에 정의당이 지금
심상정 후보가 과거 대선 때는 6%가 넘는 득표를 얻으면서 국민의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사실은 지금 다소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을 저는 정의당 스스로 그때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심상정 후보가 저렇게 관심이 없다, 민주당과 연대 관심이 없다, 단일화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번 선거 굉장히 치열한 각축전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뭐 1%, 2%의 득표수로 승패가 갈라질 수도 있는 상황일 텐데 과연 내년 구정 이후 3월 달 인근에 가서 그때도 심상정 후보가 이런 지지자들의 압박 내지는 단일화 요구를 넘길 수 있으면서 정의당 다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심상정 후보에 대한 정치적 기반도, 그다음에 정의당의 정치적 기반도 만드는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년에는 또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하 대변인 개인 직견했고요. 두 번째 핫삼 소식은요. 산자위 국감 과정에서 조민 씨에 대한 거취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얘기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한일병원에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이 환자들도 직접 진료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취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약 한 달에 400만 원에 달하는 인턴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따박따박 지급되고 있어요. 의사 자격 면허가 최종적으로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아마 의사 자격 유지되는 것으로 아마 법적 해석이 가능하기 그래서 때문에 오늘 질의하신 취지 감안해서 다시 한번 잘 꼭 검토해 좀 보도록 논의해 하겠습니다. 주시고 환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조민 씨 이 사이비 의사죠. 사이비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되는 우리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관련해서 청문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일병원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다. 자, 지금 전주혜 의원님, 저게 이제 산자위 국감에서 나온 네. 이유는 한일병원이 한전산하의 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네. 얘기가 나온 건데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는 환자들이 지금 조민 씨에게 계속 진료를 보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산대 의전원에서 그 입학 취소 결정을 지금 뭐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그러면 어차피 또 의사 면허는 이제 취소될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고 뭐 그런데도 이렇게 뭐 뻔한 걸 가지고 계속 진료를 하면서 월 400만 원씩을 좀 줄 필요가 있느냐 이제 뭐 이러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뭐 이게 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 정말 그 진료를 보는 의사가 조민 씨라고 생각을 알게 되는 그 환자들이 과연 조민 씨한테 진료를 받고 싶을까? 사실 근데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조민 씨가 어느 순간 불공정의 화신이 됐죠. 불공정의 그냥 가장 상징적인 단어가 조국 교수, 뭐 정경심 교수, 뭐 조민 씨 이제 이렇게 돼버린 마당에 이거는 뭐 법률적인 걸 떠나서 국감에서 이제 국민 정서, 국민적인 이제 그 정서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추이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다 이제 이런 논란이 야기된 게 이지명 기자. 지난번에 부산대 의전원에서 사실상 조민 씨의 입학이 취소되는 방향으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사 면허까지도 취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그럼 그동안에 이 진료받고 있는 환자들은 뭐가 되느냐. 자, 이런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대가 8월 24일 날 입학을 최종 취소한 게 아니라 예비 취소를 했습니다. 예비 취소를 해놓고 나서 이제 청문 절차 등을 거쳐서 최종 취소 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전 쪽에서도 이제 한일병원도 역시 아직 만약에 이제 의전이 완전히 입학을 취소해 버리면 결국은 입학이 취소되면 이제 의사 면허도 박탈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당연히 이제 병원에서 근무도 할 수 없게 되는 건데 지금 그 전 단계인 예비 취소 단계고 결국은 2, 3개월 정도의 더 절차가 거쳐야 된다. 그래서 8월 24일 날 예비 취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정도까지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이제 이 문제에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을 텐데 아직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전에 전주혜 의원 지적한 것처럼
사실 이게 어느 방향 갈지는 뭐 좀 더 봐야 되지만 만약 예비 취소를 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라도 의사 면허를 일시 정지시키는 게 그게 환자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것은 뭐 개인의 개인 면허가 아니라 어쨌든 상대가 있는 환자가 있는 그런 의료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박정환 대변인 네. 이 최종 의사 면허 취소가 될 때까지 한일병원에서 왜냐하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고 건강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보류하는 거 있잖아요. 의사 면허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환자 진료에 대해서는 일단 좀 보류를 하거나 뭐 그런 방법이 좀 중재적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무조건 다 진료를 허용하고 월급을 다 지급하는 것만 고집할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논란이 사실은 있을 때 작년부터 해서 저희가 늘 얘기했던 게 사실은 의사 면허에 대해서는 중요한 거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건 조정을 빨리 해서 교육부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미적미적 오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월급을 얼마 받았고 뭐 이런 거 이전에 만약에 이렇게 진료를 계속해 오던 상황에서 뭐 작은 거라도 의료 분쟁이 있으면 환자와의 관계에서 의료 분쟁이 있으면 그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될 거면 그때는 어떤 더 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만이라도 당분간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라도 환자는 안 보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의사 면허를 뭐 일시 정지를 하거나 아니면 한일병원에서 환자를 보지 않는 그런 뭐 처분을 하거나 해야 되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더 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한일병원도 그렇고 빨리 뭐 결론을 좀 내주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또 처리할 일도 있고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 책도 읽고 해야 돼서 내일과 모레 이틀간 짧은 휴가를 떠납니다. 대신한 또 후배 앵커가 이 자리를 좀 지켜줄 테니까요. 변함없이 든든하게 돌직구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